안녕하세요. 보다 많은 이들이 인문학의 가치를 알아주길 바라는 르네상스 랩소디입니다. 오늘부터는 신영보 선생님의 담론이라는 책을 다룰 텐데요. 책에 담긴 사상적 깊이와 인문학적 통찰을 어떻게 담아야 할지 부담이 크지만 글 자체가 창조성을 발휘하리라 믿고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유튜브에 매너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댓글들이 종종 올라옵니다. 항소 이유서와 기본소득이 정치적 사안과 민감하게 결부된 주제여서 그런지 다른 관점을 가진 이들이 쌍심지를 켠 채 득달같이 달려들어요. 처음에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고민했지만 예의 없는 댓글은 즉시 차단하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그나마 점잖은 댓글에는 답글을 달아볼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누군가의 생각이 바뀌기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엔 명쾌한 논리와 따스한 감성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무언의 장벽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무언의 장벽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신영보 선생님은 담론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오랜 강의 경험에서 터득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사와 학생이란 관계가 비대칭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 분들은 가르치는 것을 깨우친다고 했습니다. 모르던 것을 이야기만 듣고 알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둘째는 설득하거나 주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결론입니다. 대단히 완고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설득하거나 주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공부의 희열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새로운 지식을 터득해가는 과정도 재밌지만 무어라 설명할 수 없는 희미한 안개 같은 파편들이 하나의 시줄과 날줄로 꿰어지는 쾌감이랄까요? 이때 다가오는 감정은 맞아, 그거였어 라는 카타르시스입니다. 다른 말로 공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진리는 깨우치는 것이라고 말하는 불교의 가르침도 이와 비슷한 이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사람의 생각은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결론이므로 설득하거나 주입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정말로 설득이나 주입이 불가능한 걸까요? 저는 인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만 있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무언의 장벽 중 하나가 인문학적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인문학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안이꼬운 시선을 가진 이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색채를 띠는데요. 종교의 영역도 비슷합니다. 기독교를 예로 들면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인문학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신앙의 색채와 스펙트럼이 나뉩니다. 인문학적 시선 없이 모든 걸 신의 계시와 초월성으로 해석하는 순간 인간은 소외되고 공포와 억압이라는 틀에 갇히게 되죠. 주변을 잘 관찰해 보세요. 나와 생각이 다른 누군가가 소설을 읽는지, 쉬운 철학서라도 뒤적이는지, 역사에 관심을 가지는지를 말입니다. 인문학은 소위 문사철, 즉 문학, 역사, 철학을 말하는데요. 재밌게도 인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과의 대화는 유연하게 흘러갑니다. 넘어설 수 없는 장벽으로 가슴이 답답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소설을 뭐하러 읽냐며 나무라거나 철학은 말장난이라는 둥, 역사는 신의 섭리라고만 단순하게 정의하는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고구마 100개 먹은 답답함이 가슴에 사무치죠. 그만큼 인문학적 소양의 유무는 단순한 생각의 차이를 넘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삶의 전반적인 패러다임까지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만 있다면 기존의 패러다임을 깨고 다른 지점으로 넘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조선일보만 보던 사람이 조선일보와 이별할 수 있는 겁니다. 조선일보를 안 보던 사람이 조선일보만 보게 되면 변절이지만 조선일보를 버리는 것은 변절이 아닌 변화와 창조의 시작입니다. 20대 중후반까지 보수적인 색채를 띠던 저만 보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요. 특별히 담론에서는
변화와 창조에 대한 매우 깊이 있는 사유가 펼쳐집니다. 살짝 수정해서 읽어볼게요. 변화와 창조는 중심부가 아닌 변방에서 이루어집니다. 중심부는 기존의 가치를 지키는 보루일 뿐 창조 공간이 못 됩니다. 인류 문명의 중심은 항상 변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오리엔트에서 지중해의 그리스 로마 반도로, 다시 알프스 북부의 오지에서 바흐, 모차르트, 합스부르크 600년 문화가 꼽힙니다. 그리고 북쪽 바닷가의 네덜란드와 섬나라 영국으로 그 중심부가 이동합니다. 미국은 유럽의 식민지였습니다. 중국은 중심부가 변방으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방의 역동성이 끊임없이 주입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방은 공간적 개념보다 변방성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변방이 창조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중심부에 대한 콤플렉스가 없어야 합니다. 콤플렉스가 청산되지 않는 한 변방은 결코 창조 공간이 되지 못합니다. 중심부보다 더 완고한 교조적 공간이 될 뿐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답론을 4번 읽었는데요. 책 전체를 통틀어 이 부분이 가장 와닿습니다. 제일 감명 깊은 구절이랄까요? 아무쪼록 이 책을 아직 읽지 못하셨다면 꼭 구입해서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너무나도 탁월한 인문학적 사유를 깊이 음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인문학은 사람과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발자취, 그 발자취 안에 담긴 다양한 군상들의 생각, 그 생각이 끼친 명과 암을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더 많은 이들이 존재 자체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실용주의 노선을 취하던 미국이 지금은 어떤 모습인가요? 흡사 삼류 국가 같은 모습입니다. 인문학적 깊이가 전혀 없는 인물이 대통령으로 뽑히는 나라. 과연 그 안에서 인간다움이 꼽힐 수 있을까요? 시위대 약탈과 방화가 사건의 본질은 아니지만 우리의 평화로운 촛불 집회와 너무도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